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항상 나오시는 공순표 국장님 대신에 예. 출연하시니까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반응이 좀 뜨거운데. 뜨거워요? 네, 이은정님께서 와 존경하는 대기자 변상욱님이다라고 이제 남겨주셨고요. 예. 이하나님께서는 멋진 변상욱 대기자님의 뉴스 아이킥 기대가 많이 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앞에 멘트에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뉴스 아이킥 하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잘해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아유, 유튜브에서 MC와 출연자로 만나다가 지상파 라디오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 예. 자,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는데 특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예, 이게 이제 대통령 사촌 이내의 친인척들이 말썽을 피울까 봐 네. 감찰을 하는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때 이게 네. 이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렇죠. 딱 한 사람밖에 없었죠, 여지껏. 나중에 뭐 이제 임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직무대행을 잠깐 다른 사람이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특별감찰관이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5년 동안 임명이 안 됐었고.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런 거 만드냐고 찬성했나 반대했나 잘 모르겠네. 대선 공약이었다가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선되고 나서는 약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예. 지금 민주당하고 뭐 일종의 이제 좀 교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네.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 특별검사보다는 특별감찰관으로 가는 게 낫겠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이라면 예. 왜 굳이 맞아야 되냐라는 게 이제 친윤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인요한 씨 같은 경우는 조용히 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조용히 정하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서 이제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었는데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한계하고 친윤계 양쪽에서 서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놓고 오늘 충돌을 좀 한 겁니다. 예. 일단은 의원총회 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친한계 쪽의 요구 사항입니다. 의원총회의 내용 자체를 좀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워낙에 이제 이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찬성 여론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도록 공개 토론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그러니까 한 전략입니다. 대표의 부담을 좀 줄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공개적으로 결정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속내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공개 토론을 요구를 하는 쪽은 보통 당 내에 이제 소수파다 보니까 비공개로 하면 이제 숫자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업어보자라는 측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 김종혁 최고위원 대표적인 이제 친한계 인사인데 오늘 공식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당원에는 의원총회를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나 또는 뭐 출석 의원들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이제 당내에서 결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자칫하면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건지에 대한 표결에 앞서서 이 회의 내용을 공개할 건지를 표결해야 되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친한이 더 많은가 친윤이 많은가 사실 숫자 세기가 좀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쪽이 좀 많다는 얘기는 늘 나오지만 공개적으로 과반수를 넘겨야 되니까 한번 표대결로 해보면 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도 나올 수 있고 웬만하면 좀 해보시죠 뭐. 다만 이제 친윤계 되나? 쪽에서는 어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극적인 게 대표적으로 이제 임요한 최고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서로 우리가 파괴적인 서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이제 가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로 하자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체적인 친윤계의 의견인 것이 공개 의총 같은 경우를 놓고 한 친윤계 의원은 오늘 연합뉴스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꼼수다.
의총을 공개를 해서 용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밖에다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어떻게 그게 여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표결은 분열의 시초가 되고 결국 공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정책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좀 의견 조율을 의원들끼리 잘 해가지고 네.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좀 타협을 해보자. 뭐 이런 의견인 걸로 좀 보입니다. 친윤계 의원의 계산이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국회에서 3명의 후보를 선출해야죠. 예. 그 과정만 해도 엄청나게 길게 이제 끌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거기다 대통령한테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이제 뽑아달라고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또 시간을 질질 끌고 거부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또 질질 끈단 말이죠. 마음에 법률상으로는 이제 즉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예, 즉시라는데 이게 몇 시간 내로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질질 끌고 그러면 다시 국회로 나오면 인사청문회 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에 네. 대해서 이러다 보면 하염없이 이제 길어지면서 다른 이슈가 생기고 이제 묻어두려고 하는 건데 네. 묻어둬야 되는 걸 의원총회에서 시작부터 공개 토론으로 갑시다 막 하면서 싸우면 그렇죠. 나 같아도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닌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게 아닌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이제 여론이 친한계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애초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권에서도 특별감찰관은 임명해야 된다라는 원칙론을 계속 강조를 해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게 이제 반대 논지 내세우기가 좀 곤란하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공개 의총을 통해서 전 국민 앞에 공개될 때는 정치인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친윤계에서 이제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고, 그렇죠. 뭐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공개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계속 드러나는 것은 이건 뭔가 확실하게 좀 못을 바꾸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적 여론이 확실히 강한데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내가 그래도 친윤계인데 하면서 거기서 뭔가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갔다가는 국민들 여론상으로도 안 좋을 수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쪽에서는 특별감찰관 가지고 왜 이렇게 둘이 싸우느냐라는 양쪽에 대한 비토 정서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훨씬 더 중요하고 민주당은 이제 공언해놓은 것이 이제 11월 14일에 이 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하라라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도. 여권 내부의 지금 다툼하고는 또 별개로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헬마우스 지적하신 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검사제 있고 국정감사 있고 예. 청문회 있고 다 있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감찰관이 오셔야만 해결될 문제인가? 뭐 그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예. 자, 그다음으로 가봅시다. 네, 지금 이제 여권의 이제 논란의 하나가 오늘 더 보태진 것이 지난 22대 총선 참패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정리하는 이제 총선 백서. 예, 그 동안에 좀 늦어졌습니다. 벌써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200여일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총선 백서를 다 만들어 놓고 발간을 못 하고 있다라는 여권 내부의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서에서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예. 용산발로 나오는 리스크들을 잘 관리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불안정한 당정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처리가 안 됐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스템 공천이라든지 2조 심판론 같은 한동훈 대표가 내세웠었던 구호들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는 게 종합적인 평가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백서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편한 듯한 심기를 좀 보였습니다. 백서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타이틀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국민들이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패배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이제 꼽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는 거는 이제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양쪽 잘못이 다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조율을 못한 쪽의 잘못이 크다. 라는 걸로 들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평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 백서 내용을 보니까
총선 전국에서 여사의 어떤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예.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일명 이제 런종섭 논란이었고요. 예.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 MBC 잘 칼침 들어, 칼침 얘기했었던 그 발언 논란, 그리고 대파 논란, 이건 이제 대통령의 물가 문제에 대한 이상한 인식, 뭐 이런 걸 이제 지적했었던 이런 연이은 이슈들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불을 붙는 분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특위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이슈 1위가 이종섭 황상무 이슈 8.9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대파 논란 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가 8.51점 이런 순서였습니다. 전부 다 8.5를 넘는 걸로 봐서는 뭐 그게 그거 비등비등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내용상으로 보자면 전부 용산에서부터 불거진 이슈들인데 그 이슈들이 이제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문조사로는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 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지만 대체적인 분석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책임이 좀 강하게 실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긴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이런 대목인 건데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시스템 공천, 2조 심판론 이런 것들도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총선 업무를 총괄했었던 사무총장,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 스스로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이제 적시를 했고요. 뭐 경선이라든지 결선의 어떤 기준이 좀 모호했다라든지 현역 의원의 재배치에서 실패가 있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을 지역구 재배치하는 과정에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지점을 이제 별도로 좀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사천 논란이 일어났고 중간에 이제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이 꼽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시 이제 대표적인 구호였던 소위 2조 심판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론을 놓고는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선거를 정권 심판론에 가둬두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2조 심판론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여당이니까 국가의 미래 비전을 갖다 크게 제시를 한다거나 뭐 국민을 갖다 잘 살게 해주는 어떤 방법을 갖다 제안한다거나 이런 또는 뭐 안보에 대한 거, 국방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되는데 너무 정파적으로 이제 몰고 갔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의대 정원 논란 때문에 응급실 가는 걸 무서워하게 된 국민들의 불안이라든가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대파 세 뿌리 한 뿌리 갖고 계속 논란을 벌여야 되는 그런 것들 큰 틀에서의 국정의 혼란 이것도 많이 영향이 있을 건데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백서 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눈길을 끄느냐면 의대 정원 이슈가 한창 끌어오르고 있을 때 4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좀 냉정합니다. 대국민 담화 직후에 후보자들 사이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이 팽배했고 민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라고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책이 있었다는 걸 이제 총선 백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특별 감찰관 얘기가 나온 그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그건 임기 말 거의 가서의 문제인데 이거 훨씬 이전부터 계속 특별 검사, 특별 감찰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여당으로서는 좀 불안합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야랑 벌써 비슷해진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겠죠. 오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냈는데요.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지도부처럼 대통령 권위를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관종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탄핵 전야가 그랬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오기 싸움이 전국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동훈 지도부가 좀 현명하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뭔가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뭐 머리를 짜내야 되는 시점인 거는 다들 느끼고는 있을 텐데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당정 간에 또는 청와대와의 대통령실 간의 소통이 이 정도면은 이게 되게 불안하단 말이죠. 친윤 친한 사이에 좀 갈등도 계속 깊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안 좋은 것들은 지금 다 엉켜 있어서 풀기가 좀 난감합니다만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풀느냐? 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씨를 보좌할 제2부속실부터 만들고 뭔가 인적 개편도 하고 약간의 제스처라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다음 달 초, 그러니까 11월 초에 제2부속실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밝히고는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야권에서 지적하는 거는 이거는 방탄용이고
특검법 회피용이다, 면피용이다.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공개 선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한계 쪽에서도 가능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공식화하는 거는 민심의 흐름에 반한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요새는 뭐 모든 이슈는 명태균 씨한테 달려 있으니까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오늘 없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1등으로 되도록 조작을 얼마나 한 거냐 또는 1등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 표차를 확 벌려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있었던 거냐.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국민들은. 네, 명태균 씨 관련된 뭐 이 의혹 제기들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예.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느냐였고 네, 그 문제일 텐데 뉴스타파가 이 일명 그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사실상 이제 지배했다고 이제 평가받는 그 예.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실시했었던 여론조사의 일부를 분석을 해봤는데. 로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뭐 애초에 이제 기초 파일이라고 하죠. 예, 원본 예. 파일을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조작 정황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1년 9월 29일의 여론조사입니다. 이때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뜨겁게 불붙었을 때인데 그때 관련된 녹취가 지난번에 한번 공개가 됐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뭐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 여론조사하는 거 돈 얼마 들어갔어요 했더니 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라고 답변을 하고 예.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여기까지 끊고 치워버리자라고 하는 그 녹취 파일. 그날의 그 여론조사가 9월 29일의 그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40만 원이라는 거의 의미를 확인을 해봤더니 40만 원. 전화요금 원가가 그 정도가 됩니다. 예. 뭐 어느 정도냐면 응답이 완료된 샘플 한 500개 정도를 뽑아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전화요금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2,000개의 조사를 한 것처럼 여론조사가 발표가 여론조사를 만들었는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실제 조사는 500개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럼 나머지 1,500개는 어떻게 된 거냐? 만들어낸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1,522개의 응답 완료 샘플이 실제로는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만들어낸 가짜 샘플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로 데이터,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보면 엑셀 파일 안에 조사가 마무리가 된 그 응답자 같은 경우, 예. 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보면 마지막까지 최종 멘트를 받고 끊어야 그게 응답 완료거든요. 완료. 모든 항목에 답변을 하고 그렇게 응답이 끝난 여론조사 표본 응답자 같은 경우는 그 엑셀에 뭐라고 표시가 됐냐면 대문자로 알파벳 E가 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엔드군요. 그렇습니다. END 엔드의 그 첫 글자를 따서 E로 표시되면 이 사람은 최종 응답을 끝낸 사람. 저희가 이제 표집이 완료된 여론조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9월 29일 2022년 9월 29일에 원본 데이터를 봤더니 E가 표시된 응답 완료 샘플은 516개. 516개. 그런데 발표된 거는 2,000 샘플이 넘으니까요. 예. 실제로는 1,522개의 조작 샘플을 만들어서 마치 2,000명 넘는 사람들한테 조사한 것처럼 이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 인천 지역의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런 남성한테 전화를 건 적도 없는데 실제로는 응답한 걸로 표집이 돼 있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거주의 60대 여성도 실제로는 여론조사에 응한 적이 없는데 조작 샘플로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많이 모은 것처럼 허수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각각 배치를 하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그동안 해왔던 조사에 맞춰서 배치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야 1번 후보한테 확 몰아주고 2번 후보 건 좀 깎고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마구 조작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동안 곱하기 몇 했다는 게 단순히 이제 가중치를 준 거라고 해명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샘플을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그 결과 516개 샘플 기준으로는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31%, 홍준표 후보 지지도가 30.4%로 근소한 차이였는데 거의 똑같네요. 1,522개를 추가로 더해서 계산을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33%, 홍준표 후보가 29.1%로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밝혀야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